다층 신경망의 가중값을 조절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 포물선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로 가중값은 이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요 기울기 값은 이제 오차값이라고 하는데, 이 오차값이 생기게 되면 이 가중값하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이 기울기 값에 만나는 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요 오차값이 존재하게 되면 이 오차값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개선을 해가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이 오차 함수, 이제 그걸 비용 함수라고 하는데, 오차 함수의 가장 낮은 위치로 이제 가중값을 변경을 해가는 것이 경사 하강법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 중에 이제 미분의 기울기 방향으로 W 값을 이제 조금씩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울기 값은 결국은 이 함수의 미분 값이거든요. 미분 값에 의해서 이 기울기 값들이 결정이 나니까 그 값들을 조금씩 변화를 통해서 이동을 해 가서 입력값하고 정답인 쌍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오차가 작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최소의 상태가 만들어지도록 반복을 하면서 그 오차값을 수정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가중값을 계속 조정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사하가법에 이제 그러니까 오차 함수의 가장 낮은 위치로 가중값을 변경하더라. 그리고 미분의 기울기 방향으로 W 값을 조금씩 이동을 하더라. 그 다음에 입력과 정답의 쌍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오차가 작아질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게 계속 오차 범위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중값을 오차가 작아지는 기울기 방향으로 조금씩 변경을 해서 학습을 해가는 개념이 다층 신경망의 특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노드마다 경사 하강법을 수행하다 보니까 계산이 너무 오래 걸려서 속도가 느린 부분이 이제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오차 부분들이 이제 오차 미분을 취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더라. 다층 퍼센트는 이제 큰 문제가 이 속도 문제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레디언트 소실이 생기더라. 이 중간에 히든 레이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 해결을 이제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경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차에 대한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사라지는 학습 효과 사라지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접합이라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는 뭐냐면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너무 정교한 패턴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데이터에 과도하게 학습된 새로운 입력에 대한 정확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층 신경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역전파 알고리즘은 이제 영어로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쓰게 되는데, 각각의 은위층에서 발생했던 오차의 기울기를 한 번만 미분하고 계속 미분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하자 이거죠. 한 번만 미분하고 그 결과를 뒤로 역전파로 해서 역전파로 뒤로 보내서 그걸 재사용하게 하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을 내가 예를 들면 고양이를 넣었어요. 그러면 신경망에 들어가서 출력이 나왔는데 얘가 강아지인데, 이제 고양이를 넣었는데 강아지라고 표현돼서 그럼 오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가중값을 조절을 해서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가 되도록 이렇게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피드백해서 내가 요
앞전에 했던 미분 수학 방식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백프로파게이션의 알고리즘의 그런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층 신경성 문제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속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다시 그 인공지능의 이제 겨울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부분 최적화로 인해서 현실적인 사용이 어렵다. 그리고 사전 훈련 데이터에 지나치게 맞춰져 실제 적용에 제대로 적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또 인공신경망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도태되게 됩니다.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파워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이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컴퓨터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거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용했던 인공지능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인공지능의 겨울을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된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러면 딥러닝의 개념은 뭐냐? 딥러닝은 아까 했던 것처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파워의 향상, 그래서 이제 AI 시대가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되고 진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깊은 신경망 구조를 가진 딥러닝 기술이 이제 대두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딥러닝은 우리가 이제 딥러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깊은, 그러니까 심층 신경망이다.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층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 DN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딥러닝을. 그래서 얘는 기존 신경망의 은닉층하고 출력층이 이제 2개 이상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은닉층이 이제 3개 정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신경망의 은닉층이 많아지면 계산량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면서 요런 것들이 이제 계산하는 시간이 단축이 돼서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신경망의 출력값이 기대보다도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 이제 얼마 벗어나지 않는지를 측정하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손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신경망의 품질을 계속 개선을 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손실 함수나 그 손실 점수를 출력을 해내서 그걸 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는 거를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련을 반복적으로 훈련 반복 학습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학습의 초기에는 가중값이 랜덤하게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 점수가 높아지지만 학습이 진행되면 네트워크가 그 가중값을 조금씩 그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해서 손실 점수를 줄여주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딥러닝의 문제는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계속 학습하다 보면 이제 계속 좋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접근 방식, 그 다음에 그 실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하고 있다. 그래서 샘플을 통한 학습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수록 학습이 더 정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과 수정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의 모델을 만들면서 딥러닝이 학습하는 것들은 계속 학습할수록 지능이 더 높아져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특징점 추출만 해서 일부만 계산을 해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새가 있으면 일부 특징점만 판단해서 아 이거 새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처리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이런 특징을 딥러닝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딥러닝 문제의 이제 해결은 이제 입력값이 커져도 출력값의 변화가 작고요. 그레디언트 손실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입력값이 커지면 이렇게 출력값이 증가해서 기울기 전파 효과도 더 효과적으로 해서 그레디언트 손실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들이 해결하면서 딥러닝 기술들이 더 이제 그 신경망에서 활용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대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이거에 이제 랜덤하게 신경망 연결 부분을 끊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버리고 내가 필요한 신경망만 남겨서 그 간략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더 빠른 속도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적용한 그 적용은 뭐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뭐 이미지 분석이나 영상 분석, 그 다음에 음성, 뭐 그 다음에 필기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 번역이라든가, 음성을 그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준다든가. 요즘 뭐 다 그 안내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한다고 하잖아요. 컴퓨터가 사람이 직접 녹음하지 않습니다. 글자로 치면 자기가 알아서 음성으로 다 변환을 해줘요. 그 다음에 사람과 유사한 자율주행 능력,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맵, 뭐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딥러닝의 기술은 GPU라고 하는 성능 향상이 컴퓨터의 그래픽 처리에 영상 처리에 CPU가 탄생을 했고 그걸 통해서 시간 단축이 되어졌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에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딥러닝 기술들이 활용을 하게 된 거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신경망 체험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거기에 16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카피를 해서 붙여 가지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이터의 그 원형 자료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입력도 내가 정할 수가 있고요. 입력에 따라서 중간에 몇 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출력의 그 분류하는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보면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 분류를 해냈죠. 그래서 이게 히든 레이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줄여서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분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여기 밑에 보면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눌러보면 분류하는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로스 값하고 트레이닝 로스 값하고 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68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각각 눌러서 꼭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하단하고 169페이지에 텐서플로우라는 게 나오는데 텐서플로우라는 용어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정의하는 것처럼 다차원 배열 혹은 격자라고 말하고 수학에서는 이제 행렬 구조를 가진 구조를 우리 이제 텐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텐선 플로우를 가지고 요즘은 또 인공지능 학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선 플로우는 170페이지에 보면 구글에서 만든 딥러닝 오픈 소스 패키지를 우리가 텐선 플로우라고 합니다. 의미는 좀 알아놓고요. 이거는 용어는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과 심층 신경망 연구를 수행하는 구글 블레인 팀에서 개발했고요. 수치 연산을 기호화로 표현해서 그래프 구조로 만들고 이거를 또 파이썬을 통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인식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쭉 끌어내서 실행을 시키면 카메라에 이렇게 이제 뜰 겁니다. 그래서 요
얼굴에 눈하고 코 이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1페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특징점을 찾아서 눈, 코를 인식하는 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뒤에 뭐 172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보시고요. 173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다음에 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